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영재 수업 수학을 맡게 된 교사 류은선입니다. 1학기 때 수업 계획을 짜면서 9월쯤이면 여러분들이랑 만나서 수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원격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이렇게 원격으로라도 만나게 돼서 반갑고 앞으로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과 함께할 오늘의 주제는 조선의 슬기로운 수학자 그리고 마방진입니다. 여러분 마방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많이 접했을 거예요. 교과서에서도 이제 간간히 나오고 초등학교 때도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아마 오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방진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만 또 추가로 새로운 마방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조선시대에 과연 수학이 존재했을까? 서양의 수학에 대한 역사는 정말 오래됐다는 거 알고 있죠? 우리가 배우는 중학교 수학 교과서의 내용은 거의 서양에서 기원 전부터 있었던 내용이니까 2000년 넘은 수학이죠. 자, 그러면 조선시대엔 수학이 존재했을까 하면 정답은 당연히 예스겠죠? 그래서 오늘의 수업 내용은 KBS 스페셜로 만든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많이 가져왔는데요. 주제는 위대한 유산 조선수학이라는 주제예요. 그 내용이 너무너무 선생님 봤을 때 너무 괜찮고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주제로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당연히 영재 수업은 교과서가 있지가 않아요. 교과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색을 하고 찾아봐서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출처를 밝히지만 여러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캡처를 해서 어디에 올린다던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이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점 염두에 두세요. 자, 우선 이 이미지는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데요. 조선시대 수학자 홍정화가 풀었던 10차 방정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이면 아마 1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배웠고 중학교 2학년이면 2학년도 아직 2차 방정식의 풀이는 못 배웠을 텐데요. 2차 식에 대해서는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조선시대 수학자 홍정화는 10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숫자를 표현하는 거죠. 조선시대에는 상가지라는 나뭇가지로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게 10차 방정식을 표현하고 풀이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쓰는 이런 1, 2, 3, 4 이런 숫자는 인도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죠. 인도에서 만들어진 숫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조선시대는 당연히 이런 숫자를 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상가지라는 도구 또는 뭐 한자로도 표현을 했겠죠. 네, 셈을 세는 도구는 산가지였다는 거 한번 참고적으로 말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최석정이라는 수학자와 그리고 마방진이라고 얘기했죠. 최석정은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조합론이라는 현대 수학의 한 분야가 있는데요. 조합론 편람은 조합론에 대한 그런 내용을 백과사전 식으로 서술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에 최석정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는 거죠. 조합론의 시작은 적어도 300년 전에 최석정의 구수략이라는 책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내용이 요 서양의 조합론 편람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최석정의 어떤 업적이 있길래 과연 조합론 편람이라는 책에 언급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항공사가 새로운 노선을 취항한다고 할 때 이제 시험 비행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시험 비행은 기장과 부기장이 함께 출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비행에 대한 스케줄을 짜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비행을 한다는 건 비용이 든다는 거죠. 유류할증로라는 그런 비용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인천 도쿄까지는 600만 원의 비용이 들고 인천 LA까지는 멀죠. 한 회에 6천만 원이라는 비용이 드니까 이게 비행 스케줄을 아무렇게나 짤 수는 없겠죠. 한 번이라도 안 해도 되는 비행을 한다는 건 비용 부담이 엄청 크게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비행 스케줄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영상에서 나왔듯이 비행이
경우가 많아진다면 그러면 스케줄을 짜는데 더욱 복잡해지겠죠? 자, 그랬을 때 우선 지금 세 가지 새로운 항로 콜롬보, 테헤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가는 항로가 생겼고 거기에서 이제 비행 스케줄을 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기장이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그런데 또 김이박 하면 안 되겠죠? 콜롬보를 굳이 2번 갈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겹치지 않게 짜야 될 거예요. 그럼 한번 선생님이 짜볼게요. 선생님 그럼 이번에는 이박 김으로 해볼게요. 이박 김. 그 다음에는 이쪽에는 박이김 이렇게 한번 짜볼까요? 그 다음에는 박김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기장, 김씨, 이씨, 박씨가 서로 겹치지 않게 우선 스케줄이 짜졌고 거기에 이제 A, B, C는 부기장인 거죠. 부기장을 한번 조합을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부기장이 콜롬보도 가봐야 되고 테헤란도 가봐야 되고 부에노스아이레스도 가봐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B도 여기다 B. 그런데 여기다 B를 하면 안 되겠죠. 왜? 그러면 이 C 기장과 B 부기장이 같이 2번이나 가게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B를 이쪽에 놔볼게요. 김씨랑 안 갔으니까. 그 다음은 박씨랑 한번 B를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번에 C는 박씨랑 안 갔고 이씨랑도 안 갔죠? 김씨랑도 안 갔죠. 이렇게 짜면 비행 스케줄이 지금 효율적으로 완성된 거죠. 왜? 김A, 김B, 김C, 박A, 박B, 박C, EA, EB, EC 이렇게 서로 다른 조합으로 비행을 하게 되는 스케줄이 짜진 거니까요. 그래서 원래는 김씨가 ABC랑 가는 경우, 이씨가 ABC랑 가는 경우, 박씨가 ABC랑 가는 경우.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원래는 27가지의 비행 경우가 나오지만 효율적으로 금액을 가장 경제적으로 짜기 위해선 지금과 같이 이 9번만 비행할 수 있게 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볼게요. 영상에 나온 예를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이 스케줄을 보면 기장, 부기장 모두 세 지역을 한 번씩만, 이 조합이 세 지역을 한 번씩만 가는 거죠. 그리고 각 칸이 모두 다른 조합이 있는 거죠. 이 9개의 경우가, 이 칸을 채우는 9개의 경우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선생님이 기장에 대한 표를 짰었죠. 그리고 그 옆에다가 부기장에 대한 스케줄을 겹치지 않게 선생님이 짰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김을 1번으로, 2를 2번으로, 박을 3번으로 하면 이렇게 숫자로 바꿀 수 있죠. 마찬가지로 A 부기장을 1번으로, B 부기장을 2번으로, C 부기장을 3번으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얘를 크로스하는 거죠. 얘를 크로스하면 첫 번째 칸에는 이 1이 놓이게 되는 거죠. 여기 이 1. 그 다음에 첫 번째에서 둘째 칸, 여기에는 3, 3 이렇게. 그 다음에 첫 번째 열의 세 번째 칸에는 1, 2 이런 식으로 숫자를 채울 수 있죠. 이걸 바로 방진이라고 합니다. 방진. 뒤에 나오겠지만 사실 여기에 직교라는 말이 붙어요. 왜? 이렇게 크로스되기 때문이죠. 두 개의 방진이 크로스돼서 직교 방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수학자들이 연구를 했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가서 더 볼게요. 자, 신기한 수의 배열 마방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마방진은 영어로 하면 매직 스퀘어예요. 방진은 사각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마는 매직, 말 그대로 마술이죠. 어떤 마술, 신비한 어떤 수의 배열인 거죠. 사각형 모양으로 배열된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도 보시면 수천 년 전 중국에 전설이 내려오는 거죠. 어떤 전설이냐면
홍수로 범람한 강물을 이제 보수하기 위해서 강가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거북이가 등장하면서 홍수가 멈췄다는 거죠. 근데 그 거북이에 점들이 찍혀져 있었어요. 1, 2, 3, 4, 5, 6, 7, 8. 8개의 점이 찍혀 있었으니까 얘는 8을 의미하겠죠. 얘는 1개의 점이니까 1. 얘는 1, 2, 3, 4, 5, 6. 6개의 점. 그리고 얘는 3개. 1, 2, 3, 4, 5개. 1, 2, 3, 4, 5, 6, 7, 7개의 점. 여긴 4개. 1, 2, 3, 4, 5, 6, 7, 8. 8개의 점. 그 다음 2개의 점. 그랬는데 그 점들을 찍혀 있는 것에 보니까 6. 대각선의 합이 지금 더하면 얼마죠? 15라는 거죠. 여기 대각선도 합이 15인 거죠. 마찬가지로 가로도 세로도 다 합이 15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기하게 여겨졌다는 거죠. 즉 사각형 안에 숫자를 이제 써서 보니까 지금 그림처럼 모두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모두 15로 같아졌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마방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방진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알고 있는 친구들 아마 많을 거예요.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모두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중국에 대한 전설이었고 서양에서도 마방진과 관련된 예술 작품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르네상스 시대의 파나를 보겠습니다. 멜랑콜리아라는 우울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파나를 보면 바로 요거죠. 요거를 확대한 건데요. 요거를 확대하면 요런 마방진이 나옵니다. 얘는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얘도 일정하게 같은데 그게 얼마로 같냐면 여러분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16, 3, 2, 13 하면 21 더하니까 34가 나오네요. 이렇게 더해봤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각선도 더해볼까요? 대각선도 더해보면 4, 6, 11, 13 해가지고 21 더하기 13 해가지고 34. 그래서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34로 일정한 그런 4차 마방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4차 마방진이 그림상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그 당시에 우울한 감정을 치료해주는 마법의 수라고 여겨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성가족 성당이라는 곳이 있대요. 이 성당은 선생님 이미지를 더 찾아봤는데 건축학자, 천재 건축학자 가우디가 설계한 그런 성당인데 정말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가보고 싶을 정도로. 거기에도 어떤 작품이 있는데 요런 마방진이 등장합니다. 아까는 앞에서 나왔던 마방진은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34였죠. 이번에는 얼마인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얘가 28이고 여기가 5니까 33이네요. 가로, 세로 합이 33인 것 같아요. 이쪽도 계산해보면 13, 20이니까 33 맞죠? 대각선도 하나 해볼까요? 얘는 10이고 20이고 33. 그래서 얘는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33을 나타내는 그런 4차 마방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양, 서양에 등장한 마방진에 대해서 봤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마방진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 네, 있습니다. 뭐냐면 조선시대 학자 최석정이 지은 수학책이 있어요. 구수략이라는 책인데요. 자, 여기 이제 최석정의 그런 서원이 나오고 그리고 구수략이라는 책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낙서사 구도라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숫자가 이제 적혀 있어요. 여러분 한자를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2고 얘는 7이고 얘는 19 이런 식으로 여기가 다 숫자를 의미하면 이건 10이겠죠. 얘는 6이고 1이고 그래서 낙서사 구도에 등장한 숫자들을 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여기가 예를 들어 여기가 16이고 5고 11이고 얘는 11이고 10이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4개의 합이 42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17이고 여기는 4구, 여기는 9구, 여기는 12라서 또 이렇게 더하면 합이 42가 되는 거죠. 여기도 몽땅 다 4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합이 일정한 그림이 조선시대의 최석정의 수학책 구수략에 등장을 하고요.
또 요런 그림도 등장하는데 얘는 이름이 쥐수기문도라고 하는데요. 쥐수기문도의 의미는 거북이 등껍질 모양과 같다고. 여기 거북이 등껍질 모양과 비슷하죠? 그런데 얘는 이 육각형 모양의 수들을 합하면 다 93이 된다고 합니다. 요런 합들이 다 93이 되는 거죠. 좀 신비스럽죠? 그래서 선생님이 더 찾아보니까 쥐수기문도인데 이제 현대 사람들이 했겠죠. 누군가 찾아낸 것 같은데 합이 100이 되는 그런 쥐수기문도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숫자를 또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여기 있는 합들이 다 100이 되는 그런 쥐수기문도도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알고 싶은 수학자는 바로 최석정이에요. 아까 구수략이라는 수학책을 집필했다고 했죠? 자, 최석정은 1645년부터 1715년까지 조선시대의 학자인데 이분은 주역을 기초로 수를 철학적으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수 그리고 수학이 시험에 나오고 그냥 잘 봐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하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어렵지만 해야 하는 그런 아마 과목일 거예요. 그런데 최석정은 수를 굉장히 철학적으로 해석을 했다고 해요. 자, 한번 볼까요? 만물은 반드시 근본이 있다. 근본에서 시작함으로써 수를 낳는다. 수라는 건 어떤 근본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수는 도에서 생긴다. 자,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러한 철학적인 통찰이 나중에 최석정의 어떤 위대한 연구에 어떤 근본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석정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좀 더 찾아봤는데요. 26살 때부터 요직을 두루 거쳐 조선시대 최고의 관직인 영의정까지 오른 정치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인 거죠. 영의정이면 지금의 뭐 국무총리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왕 앞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아 내쳐지기도 하고 다시 복귀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8번이나 영의정에 오르게 되지요. 아무래도 숙종은 그 당시의 왕인 숙종은 꼬박꼬박 말대답하는 최석정이 괘씸하면서도 일만큼은 똑똑하게 해내니 곁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최석정이 얼마나 학문에 힘쓴 정치인인지는 저서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유학과 관련된 여러 서적을 읽고 나름대로 정리해서 쓴 책은 물론 후민정음을 연구한 책, 시와 산문을 엮은 책까지 수십 권의 저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정치하기도 바빴을 텐데 수많은 책을 쓴 걸 보면 꽤나 부지런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 구수략은 최석정이 쓴 유일한 수학책인데요. 그 책에 유명한 직교 라틴 방진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시험 비행 운항 스케줄을 짜면서 직교 방진이라는 말을 했었죠. 그게 바로 직교 라틴 방진인데요. 그게 최석정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석정은 수를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치고자 하였다고 했는데요. 구구모수 변군 양도라는 걸 보면 여기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이제 숫자들이 써 있는데요. 이게 바로 5하고 1이겠죠. 요게 5하고 1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는 5하고 2네요. 여기는 5, 3, 5, 4, 5, 5, 5, 6. 여러분이 한자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5, 7, 5, 8, 5, 9. 몰라도 여기서는 그냥 느낌만 보세요. 그랬을 때 요 51부터 여기 59까지 더하면 495가 되고 가로로도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숫자를 합하면 495가 되고 세로로도 495. 즉 얘는 가로로 9개, 세로로 9개, 9 곱하기 9 방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걸 구수력에 나온 이 방진인데요. 이게 뒤에도 나오겠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최석정의 9 곱하기 9 방진을 여기에 있는 아까 한자를 다 숫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이렇게 일정하게 합이 나온다는 거였죠.